이번 글은 에세이스트 수상작가 지정숙님의 책 당신을 환대하기 위하여 중 5번째 파트 2회차 고마운 사람들 이어집니다. 며칠째 폭설이 내렸다. 나는 걱정스런 마음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길이 거울이다. 이런 날은 오토바이 타는 남편이 제일 걱정이다. 전화가 빗발친다. 이럴 때마다 배달원을 구하자는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게 후회된다. 하지만 한가해진 오후가 되면 나는 어김없이 내 말이 맞았다고 생각을 고쳐먹는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렇다. 엉덩이에 부스럼까지 생겼다는 남편에게 겨울에 바빴던 적 있었어요 라며 표독스럽게 따지고 들었으니까. 배달 전표는 자꾸 쌓이고 있다. 이러다간 취소당하는 음식이 늘어날 것 같다. 이젠 전화를 받는 것 자체가 두렵다. 그렇다고 오는 전화를 받지 않을 수는 없다. 취소 전화일지 모르니까. 다시 전화벨이 울린다. 네, 영빈관입니다. 아줌마 혹시 아저씨 들어오셨나요? 왜요? 난 대답 대신 되려 물었다. 저 사고난 오토바이가... 네, 어디요, 어디? 나는 미친 듯이 큰 길로 달려나갔다. 누군가가 나를 부르며 뛰어오고 있었다. 그는 나를 진정시켰다. 자율방범을 같이 선다는 그 사람과 병원으로 향했다. 어디를 얼마큼 다쳤대요? 잘은 모르지만 다리를 조금 다쳤다더군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형수님. 그는 나를 형수님이라 부르고 있었다. 제발 큰 사고가 아니기를 바란다면서. 누워있는 남편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별것 아니라며 나를 안심시켰다. 배달원을 구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나쁜 여편네. 돈 아낀다고 고집부리더니. 수술을 위한 검사가 끝나자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란다. 동의서를 보니 가슴이 요동친다.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서명을 했다. 남편은 아무 걱정 말라며 수술실로 향했다. 수술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남편은 다리에 긴 깁스를 한 채 입원실로 돌아왔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맙고. 나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남편의 깁스한 다리를 쓰다듬었다. 제발 아무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 사람아, 내가 미안하지. 맨날 고생만 시키고 그나저나 가게 문을 닫아서는 안 되는데. 그의 말에 깜짝 놀랐다. 날 보고 주방장과 장사를 하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나는 기급을 하며 나을 때까지 휴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단다. 6년 동안 공들인 게 아깝지 않냐면서. 물론 나도 아까운 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는 짜장면 한 그릇을 들고 논밭은 물론 시오리끼를 누비고 다녔었다. 아무리 그렇기로 어떻게 주방장과 장사를 한단 말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모를 리 없는 사람이. 지인들의 병문안이 이어졌다. 거의 다 방범대원이었다. 나는 한동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남편에게 방범을 그만 서라고 말하고 있던 중이었다. 잠이 모자라 이런 일이 생긴 거라 우기면서. 형수님, 형님은 몇 달 병원 신세를 져야 할 것 같네요. 아우는 이참에 푹 쉬어. 형수님 어려운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대원들은 하나같이 우리 걱정을 해주었다. 이 사람아, 얼른 가서 장사 준비나 하소.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 그는 나를 자꾸만 내몰았다. 하는 수 없이 대원들과 병원을 나섰다. 저렇게 원을 하니 어쩐다. 그래, 홀 손님을 받으며 내가 들고 갈 만한 곳만 주문을 받자. 다음 날 가게를 열었다. 나는 기분이 이상했다. 마치 죄인 같았다. 아니, 서방님 간호를 해야지 장사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서방님한테 원망 들어요. 그 말은 돈에 환장한 여자야. 남편을 병원에 눕혀놓고 돈을 버냐? 그러고도 내가 사람이냐? 라는 말이 아닌가. 꼭뒤가 간지럽다. 나는 남편이 야속했다.
형수님 배달꾼 왔어요. 동네 구석구석 샅샅이 누비고 다닐 테니 무조건 주문만 받으세요. 그는 언젠가 고철도미에 올라갔던 남자였다.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악을 썼던 생각이 났다. 나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참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그는 고추대로 쓸만한 것이 있을 것 같아 찾던 중이었고 내가 소리치는 바람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단다. 호탕하게 웃으며 열심히 도와주겠다고는 하나 전혀 믿음이 서지 않는 것이다. 하루도 못 가서 그만둘 일을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정중히 거절하기로 했다. 말씀은 잘 알겠으나 이 일 아무나 못해요. 간 쓸게 다 빼놓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감히 제가 어떻게... 나는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정된 일이니 아무 걱정 말라며 고집을 부렸다. 그렇게 우리 가게는 돌아가고 있었다. 그 분위기는 묘했다.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은 방범대원만이 아니었다. 단골로 음식을 주문해주던 분들이 도와주겠다며 가게를 드나들었다. 영빈과는 전성기를 맞은 듯 배달꾼들로 부쩍댔다.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댔다. 아니 배달꾼이 왜 그렇게 뻣뻣하고 그릇은 가게로 직접 가져다 달라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빈관 짜장면 먹을 생각을 아예 버리래. 외상이라고 했더니 현찰 박치기가 아니면 그냥 가져가겠다고 윽박지르질 않나. 아무튼 이렇게라도 가게를 열어 고맙소. 젊은이가 그렇게 살아보려 노력하더니. 사장은 언제 퇴원하고 거만한 배달꾼들한테 받아먹으려니 영 불편해. 배달꾼들 못 쓰겠어. 허허허. 어르신들이 그릇을 가져다 주며 하시던 말이다. 아니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남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그는 언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맺어왔단 말인가. 결단력 없고 고집 센 남자로만 생각했던 남편에게 이런 면이 있었다니 나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물론 하나를 얻으면 두세 개를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 줄은 안다. 사귀기는 힘들어도 일단 사귀면 배신할 줄 모르는 사람인지도 안다. 아무리 그렇기로 낯선 동네에 들어온 지 몇 해나 되었다고 이런 대우까지 받는단 말인가. 나는 남편이 퇴원하면 큰 잔치를 열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입 짧은 남편은 병원밥을 먹으려 들지 않았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병원을 오갔다. 저녁밥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그를 위해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내일부터는 절대 오지 말라고 말했던 남편은 언제나 병원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입원실엔 침상이 4개 있었다. 환자는 경중만 다릴 뿐 남편과 비슷한 수술을 한 환자였다. 환자의 아내들은 거의 다 병원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자기 남편을 간호하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날마다 얼굴을 내민다 해도 어찌 그 아내들처럼 남편을 간호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남편은 긴 겨울 동안 병원 생활을 했다.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는 뜻깊은 광경을 지켜보지 못한 채로 딸의 졸업식이 끝난 후 나는 2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아이들을 끌어안은 남편의 눈에 이슬이 맺힌다. 나는 졸업식장의 모습을 중계하느라 침을 튀겼다. 봄 기운이 완연하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남편은 아직 목발을 의지하며 병원에 있다. 저 아지랑이가 사라지면 남편의 목발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리라. 힘차게, 당당하게. 남편이 입원한 지 어느덧 반년. 나는 장사에 이골이 났다. 도와주던 사람들이 미안해 배달원도 구했다. 병원의 남편도 이젠 물리치료에 들어간단다. 나는 좀 더 기운을 내기로 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단무지를 썰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린다. 출입문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머, 아니 당신은 정신이 있수 없수. 퉁명스레 쏘아대는 말에 목발을 짚고 가게로 들어서던 남편이 멈칫한다. 이 사람이 서방이 왔는데 반가워하진 않고 어서 택시비나 드려. 어색하게 서 있는 기사의 손엔 보따리가 들려있다.
아유, 철딱선이 없는 어린애도 아니고 물리치료가 얼마나 중요한데 투덜거리며 보따리를 받아들었다. 남편은 목발을 짚은 채 가게를 한번 휙 둘러보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재촉 전화까지 이빨치는 걸 보니 12시를 넘어가나 보다. 하는 수 없이 전화기를 잠시 내려놓고 밀려있던 순서에 따라 음식을 배달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직접 자전거를 타고 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옆 가게로 전화를 걸어 대신 주문하는 경우까지 생기기 시작한다. 이 사람아, 일단 받아놓은 것부터 해결해. 배달은 밀리는데 아유 답답해. 남편이 누운 채로 문을 열며 소리친다. 금방 숨이 넘어갈 듯하다. 내가 알아서 해요. 병원에서 물리치료나 받지 왜 와 가지고는. 이 상황이 소리 지른다고 해결될 문제야. 정신없어 죽겠는데. 마누라가 안타깝지도 않나. 맞장구를 치려다 중얼거림으로 대신했다. 다시 벨이 울린다. 천연덕스럽게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가게 문 닫아 당장. 남편이 소리친다. 기가 막혀 말조차 나오지 않는다. 괜히 마음대로 토연해서는 장사 잘하고 있는 마누라 보고 가게 문을 닫으라니.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가. 나는 남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내가 가게 문을 닫자고 했을 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간곡하게 매달렸던 사람이 누군데 저러는가. 그따위로 장사하려면 문 닫으라고. 다시 악을 쓰는 남편이다. 나는 못 들은 척하기로 했다. 적어도 받아놓은 전표까지는 배달을 해줘야 하겠기에. 주문받은 음식까진 배달이 끝났다. 내려놓았던 전화기를 다시 올려놓았다. 전화가 시끄럽게 울려댄다. 전화기를 들려다 아예 전화선을 뽑아버렸다. 내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 좋다. 장사 안 하면 나도 편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나는 그의 가게 문을 닫고 말았다. 방문을 열어젖히고 냅다 소리를 질렀다. 뭐가 불만이야. 내가 하루 이틀 장사했어? 무슨 억하심정으로 내 속을 긁어대는데. 이유를 대봐. 이유를. 그래 원이라면 말해주지. 내 네 맘 다 안다. 네 눈에 내가 뜨이지 않기를 바랐었지. 그런데 이렇게 목발을 짚고 나타나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내가 이대로 병신이 될 것 같냐?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이를 악물고 재활치료해서 멀쩡하게 일어설 거야. 네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알아? 표변한 남편의 태도가 황당하게 그지없다. 나는 눈을 부릅떴다. 사지가 벌벌 떨린다. 그 말 다시 한번 해봐요. 당신이 나를 그 정도로 모욕할 줄은 몰랐어. 그 말이 진심이라면 오늘 나는 모든 걸 끝내겠어. 몇 달 동안 먹을 것 해나르며 장사한 나에게 기껏 하는 말이 그거야? 그게 진심이냐고. 나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 같은 바보 천치가 없을 거라며 두어 시간은 조이 떠들어댔을 것이다. 듣고 있던 남편이 반기를 든다.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단다. 금방 내뱉은 말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의 진심을 말해달라니까요. 나는 당신에게 어떤 여자냐고. 그냥 나를 반겨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 요새 며칠은 오지 않았잖아. 내가 오지 말랐다고 안 오냐?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퇴원을 했겠냐고. 뭐라고요? 세상에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노려보고 있던 나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날이 갈수록 남편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다. 온 6월에 피죽 한 그릇 못 먹은 사람처럼 앙상해진 몸, 자신의 추레한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다며 방에만 누워있는 남편은 삶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 같았다. 나는 안달이 나서 시도 때도 없이 바가지를 긁어댔다. 절름발이가 되고 싶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든지 연습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무슨 사람이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그러고 있냐.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래서 되겠느냐. 언제 철이 드냐.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차라리 신경질이라도 내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고 말해버렸다. 내 말을 들은 남편이 운다.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두렵다면서 나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남편에게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획기적인 대책은 없는 것일까? 남편이 퇴원하고 보름쯤 지났을 것이다.
가게를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서니 잠든 남편의 머리맡에 광고지 하나가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신문에 끼어온 것으로 남편이 보고 있다 던져놓은 아파트 분양 광고였다. 평수와 분양 조건을 살펴보던 나는 눈이 번쩍 뜨였다. 광고지를 고이 접어 보물처럼 간직했다. 자리에 누웠지만 아파트의 평면도가 눈앞에 어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남편은 빌라에 입주한 사람들을 부러워했었다. 그래, 이참에 남편에게 보약을 주자.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여름밤은 섣달 금날 밤만큼이나 길었다. 당신 이것 좀 봐요. 이제 포천에도 20층 아파트가 들어서네. 얼마나 잘 지으려는지 숲속의 궁전이래. 가게에만 붙어 사니 바깥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리가 있나.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도 한번 이런 집에서 살아볼까? 상기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아니 이 사람아, 아파트가 누구 이름이야? 누군 이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이러고 있겠냐고. 실업 얘기 그만하고 장사 준비나 하시지. 남편은 광고지를 애써 외면했다. 나는 이때다 싶어 꽁꽁 묶어져 있던 적금 통장을 꺼내 남편 앞에 펼쳐놓았다. 짜잔, 내일 당장 계약하세요. 로열층으로요. 알았죠? 뭘 그렇게 쳐다봐요? 이거 당신 돈이잖아. 당신이 힘들게 벌어들인 돈. 그동안 당신 모르게 빼돌렸으니 처벌은 달게 받을게요. 내 돈을 도둑질한 마누라여,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겠느냐? 내 죄인에게 벌을 내리노니 앞으로는 숲속의 궁전에서 살거라. 내 명령을 거부하면 가만두지 않으리라. 어때? 휘둥그레진 눈으로 나와 적금 통장을 번갈아 바라보던 남편이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아유, 분위기 파악을 저리도 못할까. 하필이면 이때 화장실에 가고 싶담. 못 말려 정말. 주택복권 1등에 당첨된 표정은 아니더라도 마누라 손 정도는 잡아주며 감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내가 이 돈을 모으느라 어떻게 살았는데 먹은 셈 치고 입은 셈 치고 친정에 갔다 온 셈 치고 자고 일어난 셈 치고 여행한 셈 치고. 남편은 배탈이 났는지 한참을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하는 수 없이 통장을 다시 묶고 장롱 속에 넣고 장사를 했다. 자꾸만 입이 번긋댔다. 오늘은 장사를 좀 일찍 끝내야지. 남편에게 통장을 보여줘야 하잖아. 잔금을 치르고도 돈이 남으니 얼마나 좋아. 이참에 멋지고 좋은 걸로 살림살이 대비합시다. 말할 거야. 장롱, TV, 전축, 소파, 식탁. 남편은 아마 나를 업어주겠다고 난리를 치겠지. 자기가 다친 몸이라는 걸 잠깐 잊고선 말이야. 아, 나에게 이런 날이 오다니. 장사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왔으나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다. 왜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럴 리가 없는데. 아파트를 사지 말고 땅을 사자는 말일까? 아니면 단독주택을 사자는 말일까? 아유 답답해.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까는 미안했어. 언뜻 보아 10개도 넘어 보이는 적금 통장을 보는 순간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 배신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속고 살았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야. 가장이라는 너는 여태 뭐 했니? 내가 나에게 종주먹을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더군. 밖으로 나가 한참을 생각했지. 나의 옹졸함에 깜짝 놀랐어. 부끄러워지더라고. 아무튼 미안하고 고맙다. 수고도 많이 했고. 나는 갑자기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뭔가 번지수가 안 맞는데 그게 뭐람? 잠깐이지만 참으로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날마다 돈 타령만 했어. 적금을 늘려가면서도 배달원 구하자는 남편의 말을 귓등으로 들었잖아. 상황이 거꾸로 되었다면 너는 남편을 어떻게 대했을 것 같니?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다. 날마다 장부 확인하며 아귀가 맞지 않는다고 남편을 의심했던 너잖아. 그 많은 돈을 저축하면서도 말이지. 미안해요. 나는 그냥 단순하게 깜짝 쇼를 준비했던 거라고요. 놀라면서도 좋아하는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무조건 칭찬해 줄 줄 알았거든.
그날 밤 우리는 결혼한 후로 가장 깊이 있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나는 7년 동안이나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도심을 남김없이 고백했다. 후련했다. 남편도 그런 내가 이해가 된단다. 자기는 해퍼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면서. 오랜만에 우리는 숙면을 취했다. 이튿날 그는 새벽부터 부지런을 떨었다. 물리치료를 받겠다며 병원으로 향한다. 돌아온 남편의 손엔 아파트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얘들아, 아빠께서 아파트 계약하셨다. 영업을 끝내기 무섭게 방으로 들어온 나는 아이들을 부르며 소리쳤다. 아이들은 팔짝팔짝 뛰며 난리다. 남편이 카운터에 앉아 전화를 받아주니 일이 반으로 줄어든 느낌이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수시로 일어나 다리 운동을 하고 걷는 연습을 했다. 물리치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열흘쯤 되었을까. 나는 혼자 카운터를 지키고 있는 목발을 발견했다. 이이가. 나는 깜짝 놀라 남편을 찾아 나섰다. 저만치 남편이 보인다. 당신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큰일 나. 나는 반가움에 남편을 향해 달렸다. 이 사람아, 목발과 헤어졌어. 뭐 부드러운 맛이 있어야 데리고 다니지. 마누라도 아니고. 안 그래? 남편은 너스레를 떨었다. 이마에 흐르는 땀이 진주처럼 보였다. 길게만 느껴졌던 2년, 이제 중도금도 끝나고 잔금만 남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만을 위해 돌아가는 것 같았다. 점심 장사를 끝내고 남편과 함께 집 구경을 갔다. 이게 바로 하늘을 나는 기분인가. 나는 어린애처럼 환호성을 질렀다. 숲속에 우뚝 선 아파트. 완공을 앞둔 건물은 웅장했다. 당장에 우리 집에 올라가 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날을 상상이나 했었던가.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을 향해 집 이야기를 했다. 중학생 딸이 활짝 웃으며 말한다. 엄마, 저는 여러 번 보고 왔어요. 동생 데리고요. 아빠 엄마가 아시면 혼내실까봐 몰래 갔었어요. 우리 반 친구들도 다 보여줬으니까 30번 이상은 갔을 거예요 아마. 그랬어. 얼마든지 가보렴. 얼마든지. 평면도는 내 식구의 손에서 녹아날 지경이었다. 연속극의 한 장면처럼 차 탁자에 둘러앉아 TV를 보는 가족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나는 그 옆에서 과일을 깎아줄 생각만으로도 행복하다. 딸은 화장실이 2개 있어 좋단다. 아들은 베란다에 농구대를 매달아 놓고 마음껏 농구를 하겠단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나를 그려보다 남편에게 물었다. 이사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그는 전축을 사서 레코드판을 걸어보고 싶단다. 좋아하는 노래를 마음껏 듣고 싶다면서 그의 꿈이 가수였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1994년 4월 8일 우리는 꿈에 그리던 숲속의 궁전으로 이사를 했다. 어깨를 활짝 편 남편이 왕처럼 보인다. 나는 왕비가 되어 왕자와 공주를 거느리고 왕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좋을 수가. 손님들이 모여든다. 시댁과 친정 식구를 비롯한 남편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좋은 집을 사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라는 친정어머니와 우리 며느리가 대단하지요. 시부모님의 대화가 들린다. 전망이 기가 막히네. 장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좋은 집을 사. 사장이 좀 바지런했남. 버스 타고 짜장면 배달한 아줌마인데 말하면 뭐해. 손님들의 칭찬도 뒤를 잇는다. 나는 신바람이 났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떡도 돌렸다.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다.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용기를 내어 방송국에 편지를 썼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